피부과 가면 정말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미용 성형 쪽도 많이 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원의 불신들이 좀 높아지고 동네 의원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1차 치료 전문가의 등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7주간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 동네 의원에서 속 시원히 진단이나 치료를 못 받으니까 환자가 또 2차, 3차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복불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실력 있고 좀 인격적 진료를 하고 또 환자 눈높이에 맞춘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좋으신 이제 이런 의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동네 의원에서도 이제 이 만나는 의사가 복불복 이런 게 아니라 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1차 의료 스텝에 대해서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동네 의원에 대한 불만족, 낮은 신뢰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갖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 그 기대치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보통 이제 환자들이나 아니면 주로 동네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의원에 보통 갔을 때 보통 의사들이 환자를 쭉 이제 한번 훑어보고 처방해주고 간단하게 언제 오라고 하는 정도밖에 사실 안 해주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이 환자들이나 지역주 사회 주민들의 욕구는 그 정도가 좀 부족한 거죠. 네. 단순히 뭐 질병 치료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질병 예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도 좀 해주고 필요하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쉽게 뭐 식사,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상담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도 이런 상담은 동네 의원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상은 전혀 이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동네 의원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의 병원이 얼마나 되고 동네 의원은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있을까요? 그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상 수를 기준으로 좀 구분하거든요. 100병상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일 경우 병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은 1995년 266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321개소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병원은 398개소에서 1,436개소, 의원은 14,343개소에서 36,689개소로 각각 증가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증가를 한 거죠. 병상 수와 의사 수, 간호사 수가 모두 증가한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죠. 현재 이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큰 대형 병원은 모르겠지만 중소병원이나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의사 숫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숫자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증가를 하고 있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의료시설에 대한 부족 또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어떤 게 문제인 건가요?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의사 수가 중요하거든요. 그 활동의사 숫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숫자가 2.2명이거든요. 네. 근데 OECD 국가 평균은 3.3명이니까 거의 1명가량 부족한 거죠. 근데 1명 적은 게 굉장히 큰 이 갭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사실 이제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실제 의사가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의료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도 그만큼 노동 강도가 좀 세지니까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의사와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은데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나 많거든요. 예. 분명히 불균형해 보이는데 이렇게 병상이 많이 공급되는 이유가 있나요? 외국과 달리 병상의 총량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그 폐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병상을 그 확대시키는데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라 해서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수익을 많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는 병상 수를 많이 늘려서 환자를 많이 입원시키고 많은 의료 행위를 해야만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 거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 비급여 진료를 해야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의료기관들이 이 규모의 경쟁, 그러니까 병상 수를 많이 늘려서 환자를 많이 입원시켜서 진료를 하는 이 하나의 관행 트렌드가 된 거죠. 병상 수가 많아야 경쟁력이 생기는 이상한 구조가 된 셈인데요. 그건 환자들, 이렇게 병원을 직접 선택하는 환자들의 심리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자주 의사를 만나나요? 2014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14.9회 정도 진료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OECD 국가 평균은 7.0회, 그러니까 7회 정도죠. 그러면 거의 2배 정도가 높은 거죠. 2배나 높네요. 한국인이 유난히 뭐 아픈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자주 찾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환자가 특별히 외국에 비해서 뭐 질병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의료가 동네의원이 좀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입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당뇨병의 경우는 그 입원 환자 수가 2013년도에 한국은 310.7명 정도였는데 OECD 국가 평균은 147.8명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2배나 많은 거죠. 그 정도로 그 입원이 많은 거죠. 동네 의원에서의 의사 역할과 환자들이 바라는 의사 역할이 분명히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점 아니면 불만의 목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환자를 대변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인격적 진료,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잘해달라는 의미. 보통 이제 의사들은 기성전 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자들은 기성전 설명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적이든 또 질병을 예방하는 아니면 뭐 건강 상담까지 포함해서 이 설명들을 좀 환자 눈높이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인격적 진료, 반말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설명할 때 외국어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환자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질문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뭐 이런 의료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큰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진료받는 걸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프면 일단 큰 병원을 찾는 것 같습니다. 큰 병원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한마디로 1차 의료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이죠. 3차로 가면 비용 부담은 좀 크지만 대기 기간도 좀 길지만 그만큼 의료의 질이 좋아지니까요. 이건 도덕적 해이가 절대 아니고요. 환자가 아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동네의원에서 제일 급한 그 질환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고 싶지만 사실 기본이 그 90% 정도가 다 전문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럴 바사 차라리 그때 큰 병원에 가서 그 가면 종합적으로 다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서 뭐 즉각적인 치료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과에서 복합적인 진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큰 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동네 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네 병원에도 양심적이고 진료를 잘 보는 의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수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 소수지만 또 그 숫자도 적지 않은 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들도 계시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보통 이 의원에 가게 되면 그 입구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붙여놨죠. 예를 들면 신데렐라 주사, 뭐 배국 주사, 마늘 주사 같은
그 소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 사실은 이제 이 계속 권유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상업적 그 영리 활동을 뭐 의원에서 쉽게 볼 수가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의료 1차 의료에 대한 불신들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피부과 가면 정말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미용 성형 쪽도 많이 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원의 불신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공감이 가는데 저도 내과 같은 데 갔을 때 뭐 배곡 주사를 권유받거나 혹은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권유받으면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또 1차 병원,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난 시간에 아마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률이 8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비용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원에 가서 사실은 좀 과잉 진료에 대해서 의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환자도 또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사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하기보다는 사실 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좀 영리적인 뭐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동네 의원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도 사실 또 마찬가지. 대형 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실손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과잉 진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환자들의 인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볼게요. 물론 이해가는 면도 있지만 한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의사, 저 의사, 의료 쇼핑이라는 단어도 있던데 이렇게 여기저기 떠다니는 환자들은 문제가 없나요? 일단 의료 소비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가서 갑상선암이 사실 있었는데 갑상선암 확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진이 아닐까 싶어서 보통 두세 군데 가서 뭐 초음파 검사, 조직 검사도 하게 되고요. 보통 디스크 같은 걸린 경우에도 미심쩍어서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MRI, CT 찍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믿을 수 있는 전담이 그다음에 뭐 주치의가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할머니들 오전에는 한의원에 가서 뭐 침 맞고 오후에는 정형외과 가서 또 뭐 물리치료 받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좋은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한다고 더 치료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문제는 환자는 의학적 문외한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의료적인 걸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사실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인지 얼마 전부터 주치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은 이 주장에 찬성하시나요? 저는 그 주치 제도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솔직히 좀 찬성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주치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의사가 필요하죠. 저도 사실은 그 제가 김포에 살고 있는데 김포에 이사한 지 5년째거든요. 네. 한 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꼭 제가 뭐 고지혈증도 있고 갑상선암 호르몬 때문에 제가 병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예. 근데 거의 주치하고 똑같죠. 그 의사 선생님은 저희 병 내력을 다 알고 있고 가면 단순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안부도 물을 정도의 관계가 되는 이제 이런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죠. 다만 이제 주치에 대해서 약간은 그 용어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주치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죠. 사용하는 것 대기업 같은. 회장님, 예, 예, 대통령, 예. 그렇죠. 대통령 주치의나 대기업 회장님의 주치라고 생각하죠. 예.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치의제가 그 정도 되진 않거든요. 자칫 저는 이 주치의제에 대한 그 과도한 기대감으로 또 실망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주치의제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치의제와 같은 좀 강력한 이 환자의 의료를 치료를 도와주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의료계에서는 아마 그걸 단골의사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고 예. 환자 자체에서는 1차 의료 전문의사 뭐 이런 다양한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예, 용어에 대한 문제에 공감이 가네요. 1차 치료 전문가라는 용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1차 의료를 누가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분도 많겠어요. 사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1차 의료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진료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과대학교 6년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1차 의료를 잘하는 이제 이런 트레이닝 받은 의사 선생님인데 그 숫자가 사실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 의료를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다른 과의 전문의 과정을 겪었지 1차 의료를 잘 훈련받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주위에서 일정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한 2년 동안 별도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사실 그 과정을 수료한 의사에게 어떤 타이틀을 주고 그 의사에게 진료받은 환자에게는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의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의료계에서 반대 좀 하고 있고요. 의료계에서는 지금 의사도 충분히 1차 의료 정도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정의학과 전문가 그룹이나 또 많은 이 전문가들은 현재 있는 1차 의료 의사로는 환자들이 원하는 1차 의료 수준을 맞춰줄 수가 없다. 특별한 트레이닝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용어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주치의 제도라고 할게요. 이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동네 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를 잘하면 돈을 많이 못 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쉽게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보는 환자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예방 활동하죠. 평상시에 전화해서 약 제대로 먹고 있냐 확인도 할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의료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수가 제도가 바뀌었어요. 1차로는 적어도 1차로는 이 주치의가 될지 아니면 단골의사가 될지 아니면 뭐 1차로 전문의사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등록된 환자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의사가 수익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면 저는 지역사회에 좋은 의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가 구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오는 환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도 하고 내용도 정리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지 잘할 수 있는데 처음 와서 30분 진료한다고 수가를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다 보니까 그렇게 하진 않는 거죠.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잘하는 의사면 단골 의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굳이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단골 의사나 주치의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의견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다르죠. 단골 의사와 주치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단골 의사는 단골 환자의 병 치료에 좀 익숙할 수는 있어도 주치의제처럼 되게 적극적인 예방 활동, 그리고 질병이나 뭐 치료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병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의원을 다니고 있지만 단골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다니고 있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 의사가 단골로 다니는 이 환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예방, 질병 치료, 그다음에 건강 상담까지 해주는 이 욕구들을 같이 해주고 이걸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화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현재로도 우리 현장에는 단골 의사라는 용어가 안 붙어서 있을 뿐이지 단골로 다니는 의원이 다 있어. 단골로 만나는 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좀 더 체계적인 1차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1차를 잘하는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이 제도적인 접근이 최근에 주치의제 이 논쟁인 거죠. 네.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1차 치료 전문가의 등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